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순가요. 이제 어려운 감정평가가 남아있죠. 지난주에 감정평가 어디까지 말씀을 드렸죠? 110페이지까지 말씀드렸죠. 111쪽부터 이제 할 텐데요. 마찬가지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했던 것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벌써 8주가 됐어요. 첫 번째 주부터 이제 체크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총론했고요.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체크해야 된다 그랬죠? 부동산 개념, 법적, 경제적, 기술적 개념. 그 중에 법적 개념이 분량이 제일 많죠. 그 다음에 부동산 분류. 이 두 가지 주제에서 출제되는 것은 반드시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지금까지 절대로 어렵게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특성이나 부동산 속성이에요. 저는 이제 직업상 계속 이 기출문제들을 살펴봅니다. 늘 기출문제를 살펴봐요. 지문을 만들든 문제를 만들든 늘 기출문제를 살펴보는데 늘 갖는 생각이 이 부분은 일찍부터 하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난이도가 높고요. 뒤쪽에서 공부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시간을 많이 들이지 마시고요. 일단은 패스하시고요. 다음에 이제 2주차에는 강론으로 들어갔고요. 강론의 첫 번째 장이 경제론이었습니다. 경제론에서는 수요 공급이라는 주제도 있고 경기 변동이라는 주제도 있습니다. 수요 공급이라는 주제에서는 수요 공급의 개념 해서 요량, 저량 비교하는 게 있었죠. 요량과 저량 비교하는 것. 일정 기간을 전제로 측정하느냐, 일정 시점을 전제로 측정하느냐. 그 다음에 수요량 변화와 수요 변화. 그 다음에 공급량 변화와 공급 변화. 자, 그 재화의 가격이 변하느냐, 그 재화의 가격 외의 요인이 변하느냐. 곡선상의 점의 이동이냐, 곡선 자체의 이동이냐. 그 다음에 균형의 결정과 이동했죠. 균형의 결정 이동. 그 다음에 탄력성을 했습니다. 수량 변화의 크기 정도를 나타내는 거였죠.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곳에서 결정이 되고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교차하는 점이고요. 이동하는 것은 수요 변화 또는 공급 변화에 의해서 선이 이동을 해야 균형점이 이동을 하게 되죠. 다음에 뭐 경기 변동은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시장론 했고요. 시장론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특성 했죠.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부동산 시장의 기능. 과장국수 비비자 했고요. 자고가 정량했고요. 이거 말고 남겨놨던 부분을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에 했던 거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자면 효율적 시장 이론을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은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주식시장을 전제로 얘기를 한다 그랬죠. 주식시장에서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이 있다.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든 B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이든 다 똑같은 거죠. 상품이 똑같다라고 이제 전제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효율성은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그랬죠.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이 되면은 그것은 효율적이고 정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으면 비효율적이다라고 했죠. 근데 그 정보의 수준을 나눠서 과거 정보, 현재 공표 정보, 내부 정보 이렇게 나누어서 과거 정보가 시장 가치에 반영돼 있다. 몇 달 전에 또는 뭐 몇 년 전에 어떤 회사가 발표한 어떤 정보가 지금 현재 시장 가치에 반영돼 있다. 이러면은 효율적이라 그랬죠. 반영이 돼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정도의 효율성은 약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하고요. 과거 정보뿐만이 아니라 현재 공표 정보도 반영이 돼 있다면 추가로 더 반영이 돼 있다면 그거는 더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고요. 그거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고요. 내부 정보까지 반영이 돼 있다는 것은 강성 효율적 시장인데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현실적으로는 준강성까지만 존재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효율성의 정도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약성, 준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입지론 했습니다. 입지론. 입지론은 위치죠, 위치. 입지라는 단어는 위치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위치가 어떤 활동을 하기에 좋은 위치냐, 그 자리를 잡는 거죠. 그게 농업 입지론, 공업 입지론, 상업 입지론 하는데, 농업 입지론은 뭐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공업 입지론은 공장을 어디다 짓는 게 좋냐, 요걸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이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인데요. 그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곳이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고요. 비용을 낮출 수가 없다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판매를 많이 할 수 있는 곳이 이윤을 극대화할 수가 있죠. 근데 최소 비용 이론은 어떤 관점에서 본 거예요? 매출은 똑같다라고 보고 공장의 위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면 가능한 한 뭐를 줄일 수 있는 곳,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곳에 공장을 지으라 얘기가 최소 비용 이론이에요. 비용을 가능한 한 줄이면 이윤이 커질 테니까. 근데 그 최소 비용 이론에서 가장 이제 강조를 한 것이 바로 수송비죠.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을 지으라가 1차적인 조건이에요. 근데 그 수송비에는 원료 수송비도 있고 제품 수송비도 있다는 거죠. 근데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업종의 경우에는 원료 수송비를 절감을 하기 위해서는 원료 산지 근처에 공장을 지어야 되겠죠. 그런 경우를 원료 지향 입지 이렇게 얘기하고요.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이라고 그랬죠. 이런 경우에는 시장 지향 입지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원료 수송비나 제품 수송비가 별 차이가 없을 때에는 그때는 입지 자유형, 어디든 관계가 없는 거죠. 자, 요런 얘기는 수송비라는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근데 수송비만 있는 게 아니죠, 비용이. 임금이나 다른 측면의 비용 항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송비가 조금 더 늘어나더라도 임금을 더 크게 줄일 수 있다면 그러면 그쪽으로 옮기는 것이 나을 수도 있죠. 이런 경우를 노동 지향 입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 업종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이 비용 절감 효과가 클 때에는 직접 지향 입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공부했습니다. 이게 최소 비용 이론에서 대략적으로 커다란 이제 줄기를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반대되는 이론은 이제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해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공업 입지론이었고요. 상업 입지론에서는 내용이 조금 더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있어요. 제가 이게 사람 이름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사람 이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습관적으로 하는데 조금 전에 최소 비용 이론 했죠. 그 최소 비용 이론의 내용이 뭐예요? 공장을 어디에다 지어라? 비용을 가장 적게 하는 곳에 공장을 지어라. 이걸 알면 되는 것이지 굳이 배벌하는 사람을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습관적으로 배벌하는 말을 붙여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그거는 사람 이름 빼고요. 일단 그 최소 비용 이론의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사람 이름은 같이 붙게 돼 있어요. 습관적으로 붙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사람 이름을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것도 중심지 이론 해서 중심지와 관련된 이론이에요. 그 중심지 이론에서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이렇게 붙여요. 근데 그 중심지 이론에서는 중심지 성립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중심지 성립 조건. 이게 가장 키 포인트예요. 중심지가 망하지 않고 계속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장사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점포, 이 중심지가. 장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최소한으로 달성돼야 될 매상고보다는 더 매상고가 커야 되겠죠, 당연히. 그 최소한의 매상고가 달성되기 위해서 그 주변의 상권 또는 배후지의 고객들이 최소한 요 정도는 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범위가 최소 요구 범위고요. 그때 달성할 수 있는 매상고를 최소 요구치라 그래요. 그럼 최소 요구치에 해당하는 그 범위보다는 더 넓은 지역의 고객들이 그 점포를 이용을 해줘야 그 점포가 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재화의 도달 범위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최소 요구치보다 뭐가 더 커야? 재화의 도달 범위, 그 더 넓은 지역에 있는 고객들이 중심지를 와서 제품을 구매해 가면 그게 재화가 도달하는 범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지 성립 조건은 최소 요구치보다 뭐가 더 커야 된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된다. 이런 내용을 했고요. 다음에 이것도 이제 습관적으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이렇게 붙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전부 다 중력 모형이라 그래요. 레일리라든가 허프라든가 컨버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력 모형.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어디에 적용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삶에 적용한 거죠. 상권에 적용한 거예요.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의 원리가 뭐라 그랬어요? 질량이 클수록 당기는 힘이 커지고요. 거리가 멀어질수록 당기는 힘이 약해지는데 그 원리가 그 소매 인력 법칙이죠. 소매 인력이 이제 만유 인력하고 여기 이제 요것만 바꾸는 거죠. 당기는 힘은 어디에 반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크기. 자, 이게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에서는 여기가 질량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도시의 인구라고 한 거죠. 더 큰 도시가 더 많이 끌어당기고 작은 도시가 적게 끌어당기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이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거리가 더 중요하다, 크기가 더 중요하다. 거리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은 예를 들어 2배로 멀어지게 되면은 당기는 힘은 반의 반이 돼 버려요. 4분의 1. 근데 크기가 2배로 멀어지면은 그때는 크기가 두 배로 커지면은 배로 늘어나고요. 이거는 비례죠, 비례. 크기가 반으로 줄면 당기는 힘도 반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건 거리가 2배로 늘어버리면은 이제 당기는 힘이 반의 반, 영향이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기보다, 매장의 그 크기 규모보다도 접근성 또는 거리 이런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 이론이 이제 소매 인력 법칙이에요. 요거를 더 발전시킨 이론이 뭐 허프의 확률 모형이라든가 다른 건데 그건 나중에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점포의 종류에 집집국산 전선편 했었죠. 집집국산 전선편. 집은 집심성 점포고요. 요 집은 집재성 점포예요. 집심은 키워드가 중심이에요. 배후지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이 유리한 점포를 말하고요. 집재는 한데 모여 있는 것이 유리한 점포예요. 그리고 국부적 중심지에 자리 잡는 게 유리한 점포. 일종의 부도심 같은 거 생각하면 돼요. 국부라는 말은 부분이란 뜻이고 국부적 중심지니까 부분적으로 중심지란 의미죠. 그런 곳에 자리 잡는 것이 유리한 점포. 산재성 점포. 흩어져 분산해서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 대체로 이렇게 연결된다 그랬죠. 전문품점, 이거는 구매를 할 때 그 노력이나 비용을 아끼지 않아요. 그 매니아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선매품은 비교 후 구매라는 특징이 있죠. 비교 후 구매이기 때문에 한데 점포가 모여 있어야 비교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편의품점, 산재성 점포. 자, 이렇게 해서 상업 입지론 했고요. 다음에 지대론 했죠. 지대론은 지대가 뭐라 그랬어요? 지대의 뜻은 토지 임대료 했죠. 토지 임대료. 혹시 이런 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들 가슴에 명찰을 다 달아놔서 이름을 다 제가 알 수 있다면 혹시 그런 게 가능할까요? 사무실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조는 분이 계시면 바로 이름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어때요?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까? 아, 그래요? 그럼 쉬는 시간에 제가 바로 명찰을 좀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졸더라도 이게 조는 분들이 계시면은 어떻게 깨울까 이렇게 늘 고민해요. 갈 길도 바쁘기도 하고요. 이름도 모르고요. 근데 또 대놓고 얘기하면은 또 이렇게 무안해 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명찰이 앞에 있으니까 이름 불러도 다른 분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누구 이름을 불러도 자기만 알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방송도 좀 탑니다. 지금 이게 다 동영상 촬영되고 있으니까 1년간 남습니다. 1년간. 매 시간 그 시간 가면 이제 그 사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이 지대는 토지 임대료요. 토지 임대료. 민법에서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지상권에선 지료. 지상권에선 지료라 그러고요. 또 토지 임대차에서는 차임이라 그런다 그랬죠. 그게 표현이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 본질은 하나인 거죠. 이 코끼리를 장님들이 만지면은 누구는 전봇대 같다 그러고 누구는 부채 같다 그러고 이렇게 어떤 하나의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볼 뿐이에요. 토지 임대료라는 점은 똑같아요, 사실은. 근데 그게 민법상 지상권에서 보면은 그 지료라고 하는 것이고요. 토지 임대차에서는 차임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경작에서는 그냥 토지 임대료, 지대라고 하는 거죠. 보통 임대료라고 하지 않고 이제 지대는 따로, 토지에는 독특한 성질 때문에 따로 이렇게 지대라고 하는 겁니다. 토지 임대료. 자, 근데 지대로는 토지 임대료가 무엇에 의해서 그 크기가 달라지느냐 하는 이론이죠. 근데 그게 200년 전에 농경지 지대론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배경을 알고서 들어가면은 벌써 농경지 지대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지 않단 말이죠. 1차적으로 뭐를 생각할 수가 있고요. 비옥도의 비옥도, 농경지니까. 비옥도 차이가 지대가 된다는 이론이 뭐예요? 그게 바로 차액지대론이었죠. 차액지대. 그죠? 자, 이런 용어들이 낯설죠, 다.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본 것들이다. 대학교 1학년 또는 2학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공을 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처음 들어보시는 것들일 거란 말이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처음 듣는 거니까 자꾸 반복을 해야 익숙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차액지대에서 비옥도라는 단어를 연상하기가 쉽잖아요. 차이라는 의미죠. 차이가 되는 금액, 뭐 이런 차액, 이런 정도의 의미이기 때문에 비옥도를 연상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자꾸 반복해서 비옥도를 연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할 수 없죠. 근데 위치지대, 이거는 그렇지가 않죠. 위치에 따라 달라지겠구나, 이 뜻 아닌가요? 위치에 따라 뭐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랬어요? 수송비.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지는 거예요.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도시로 수송을 하는데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가 많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가까울수록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니까 수송비가 적게 발생하는 만큼 토지 주인들은 지대를 더 많이 받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위치 지대론이고요. 수송비 절약분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수송비 절약분이 뭐가 된다? 지대가 된다는 거죠. 안으로 들어올수록 수송비가 절약되는 만큼 지대는 점점 더 커지게 된다. 이런 의미예요. 다음에 절대지대 했죠. 요거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그랬어요. 토지 소유 자체로부터. 이 토지 소유자들은 공짜로는 안 빌려준다는 거, 공짜로는. 아무리 척박한 토지라도, 예를 들어 그 땅을 농사 지어 가지고 생산비도 뽑지도 못할 그런 척박한 곳, 생산비도 뽑지 못할 척박한 곳을 농사 짓겠다고 얘기를 해도 어느 정도의 지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짜로는 안 빌려준다는 거죠.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일단 이 키워드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입찰지대를 더한다 그랬죠. 자, 요 입찰지대까지 추가하면은 지대론의 내용들, 주요한 내용들은 다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공간구조론이죠. 요거는 이제 200년 전 유럽이고요. 요거는 100년 전 미국입니다. 시카고부터 시작했죠. 시카고라는 도시. 그래서 동심원 이론하고, 다음에 선형 이론하고, 다핵심 이론하고, 동선다요, 동선다. 동심원 이론은 도시가 성장할 때 원의 중심이 같은 여러 개의 원이죠. 제일 안쪽에는 뭐가 형성이 된다고 그랬어요? 중심 원무지구죠. 그 다음에는 처음에는 주거지죠. 처음에는 주거지였는데 도시가 성장함에 따라 여기는 뭐로 바뀌어요? 천이지대로 바뀌어져.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갑니다. 이제 침입되고 뭐 이런 바뀌어지고 이런 현상이 돼요. 그러면서 그 바깥이 다시 새로운 주거지가 되는데 그 바깥은 결국은 그 천이지대가 주거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범죄 발생 빈도, 질병 발생 빈도도 높기 때문에 그 주변은 저소득 주거지대가 되고 그 바깥이 고소득 주거지대가 되죠. 그리고 맨 바깥이 통근자지대죠. 도심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제일 안쪽에 뭐고요? 중심 업무지구, 그 다음에 천이지대, 그 다음은 저소득, 그 다음에 고소득, 그 다음에 통근자. 이렇게 도시가 성장한다는 건데 우리 시험에서는 예를 들어 천이지대는 저소득 주거지대와 고소득 주거지대 사이에 위치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틀린 지문을 만든다 이 말이죠. 한 번은 또 옳은 지문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 천이지대는 중심 업무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위치한다. 뭐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걸 이제 발전시킨 이론이 이제 선형 이론이죠. 아무리 도시가 성장하더라도 어떻게 동그랗게 성장하겠냐 이 말이에요. 다른 도시로 연결되는 교통 노선이 있으면, 교통축이 있으면 그 교통 노선 쪽으로 도시가 더 많이 성장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원이 변형돼서 무슨 꼴 모양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겁니다. 뭐 좀 더 자세한 건 나중에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핵심 이론은 핵이 여러 개가 점진적으로 통합되면서 이렇게 이제 거대 도시가 되는 거죠. 다핵이 성립하는 이유는 동종 업종의 집적 이익도 있고요. 이종 업종의 분산 지향성도 있어요. 서로 다른 업종들끼리는 따로 떨어져서 자리 잡는 것이 유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특정 위치나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나 위치 주변에 핵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대 지불 능력이 높은 업종은 도심 쪽에, 낮은 업종은 외곽 쪽에 핵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금융업종 같은 거는 도심에 자리 잡죠. 근데 이제 공업이나 이런 것들은 외곽에 자리를 잡지 않습니까? 대체로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핵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이게 시장론에서 이런 거 했던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남겨놨다가 지난주에 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책론이고요. 정책론에서는 정부의 개입이라는 주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토지시장에 개입하면 토지정책, 주택시장에 개입하면 주택정책, 그 다음에 따로 부동산 조세를 했어요. 부동산 조세. 정부의 개입은 둘로 나눠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라는 주제를 했고요. 정부의 개입 수단이라는 걸 했어요. 요거는 왜 개입하느냐라는 주제고요. 요거는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주제죠. 왜 개입하느냐 할 때 이걸 다시 둘로 나눠서 하나는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시장이 제 기능을 제대로 못할 때 뭐라고요? 시장 실패죠. 시장 실패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게 있습니다. 시장 실패 수정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외공불비, 외부 효과,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자,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의 개입 수단, 요거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틀을 알더라도요. 이게 틀은 있지만 중요도의 강약이 다르죠. 이렇게 두 갈래로 갈라졌지만 이게 더 중요하다 그랬죠. 또 외공불위 나누어졌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외부 효과, 그 다음은 공공재 이렇게 더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강약을 달리해서 공부를 하면은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세 가지 갈래는 있지만 뭐가 더 중요하다?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정책에서는 지역지구제. 지역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 중에서도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고요.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 TDR 제도, 개발권 양도제를 통해서 그것을 보완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 비축 제도 뭐 이런 거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정책에서는 임대료 규제를 했고요. 시장 임대료가 너무 낮기 때문에 너무 높기 때문에 규제를 하는 것이고요. 낮게 규제를 하는 거죠. 임대료 보조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도 있기는 해요. 나중에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조세 전가와 귀착. 이게 이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고요. 플러스 알파 나중에 난이도가 좀 높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투자론에서는 지렛대 효과를 했고요. 지렛대 효과는 타인 자본을 이용해서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높이려는 효과인데 결과적으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부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정의 지렛대 효과입니다. 예외적으로 중립적 지뢰가 있고요. 위험과 수익이죠.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치로부터 벗어날 가능성.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 것은 표준 편차나 분산으로 하고요. 수익은 가중 평균으로 측정한다고 그랬죠. 위험의 유형에 사금, 법인류, 사업상 위험, 금융종 위험, 법적 위험, 인플레 위험, 유동성 위험 이런 위험들 중에서
사업상 위험만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상 위험 중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시장 위험, 장사 안 되는 거라 그랬죠. 장사는 잘 돼도 시장 위험은 없어도 운영 위험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랬죠. 또 부동산 투자의 경우 위치적 위험, 그래서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사업상 위험에 대해서만 따로 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다음에 수익에서는 기대 수익률과 요구 수익률 이거 절대 잊지 마시라 그랬어요. 기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인 기대 수익률이 주관적이에요.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에요. 요구 수익률이 주관적이죠. 기대 수익률은 객관적 수익률입니다.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랬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할 때 나는 뭐 하기를 기대한다 뭐 이런 말을 쓰기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대 수익률은 통계 용어예요. 통계. 기대값 할 때 통계 용어는 그 객관적인 그 확률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서 계산한 값이 기대 수익률이에요. 주관적인 수익률은 속에 있는 것은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 그래서 그 요구 수익률보다 뭐가 더 커야 채택을 한다. 기대 수익률이 더 커야 채택을 한다 그랬고요. 다음에 포트폴리오 이론 했어요. 이는 분산 투자죠. 분산 투자를 통해서 위험을 줄인다. 위험을 줄이더라도 모든 위험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비체계적 위험 줄인다 그랬죠. 모든 투자 내 공통으로 미치는 위험은 줄일 수가 없죠. 그런 위험을 무슨 위험? 체계적 위험. 그래서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는데 비체계적 위험을 줄이더라도 가능한 한 많이 줄이는 게 좋겠죠. 가능한 한 많이 줄이기 위해서는 구성자산 수를 다양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두 개만 놓고 볼 때는 수익률의 변동 방향이 반대가 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화폐의 시간 가치에서 네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언제 어떤 표에서 찾아야 되느냐 할 때 한 번이냐 여러 번이냐 이걸 보라 그랬죠. 이거는 한 번이죠. 이럴 때는 한 번에 미래가치기를 계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일시불의 내가 계수표에서 찾아서 곱하면 되고요. 이때는 일시불의 현가 계수표에서 찾아서 곱하면 되고요. 매기간 말 똑같은 금액이 불입되는 것은 무슨 형식? 연금 형식이죠. 이럴 때 미래 할증된 각각이 할증된 합산을 할 때는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표에서 찾고요. 이럴 때에는 연금의 무슨 가치? 현재 가치 계수표에서 찾으면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어떤 경우에 요거를 어떤 표를 찾느냐 요걸 하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현금 수지 측정 들어갔어요. 현금 수지 측정에서는 가유 순전후 했죠. 그래서 가능 총소득과 유효 총소득 이거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죠? 여러분이 해야 훈련이 될 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나와서 한번 해볼까요? 가유 순전후 가가 뭐예요?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소득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 후 세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현금 흐름. 자, 가에서 유가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공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방은 찾는데 그걸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거나 불량부채 충당금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유효 총소득은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죠.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에서 세 단계 빠진다 그랬죠. 그 세 단계가 제일 먼저 경비를 제일 먼저 빼야 된다 그랬죠.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경비 빼고 경비 빼고 순 이렇게요. 그러니까 3단계로 빠지는데 그 남는 것이 3단계로 순전후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경비 빼고 순,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 이 순전후가 3단계 빠질 때마다 남는 거죠. 그래서 경비 빼고 영업 경비, 빚 갚고 세금 내고 자, 요거 빚을 뭐라고 표현한다 그랬어요? 부채 서비스액. 요거는 원금 이자 합산이에요. 이자만 해요. 원금 이자 합산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꼭 주의를 해야 돼요. 이번 28회 시험에서는 그걸 명시적으로 질문했어요. 부채 서비스액은 원금 이자 합이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자만 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그럼 부채 서비스액, 부채 서비스액 뭐와 뭐의 합이다? 원금과 이자의 합이에요. 원금과 이자. 원리금 지불액. 다음에 세금은 영업소득세죠. 영업소득세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자, 했다면, 그걸 이제 투자 분석 기법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투자 분석 기법에서는 할애비가 있다. 할애비 간다. 할은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안 한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는 거죠. 자, 여기는 오직 5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5가지 외에는 전부 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기는 순수내 해서 수년가법, 수익성지수법, 내부수익률법이에요. 자, 이 현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것이 3개가 있어요. 연평균 수년가에도 현가, 여기 이제 수년가죠. 그냥 수년가가 아니고 연평균 수년가. 현가 회수기간도 있죠. 자, 근데 요거 2가지는 현가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따로 기억해야 되죠. 요거는 수익성 지수하고요. 또 내부 수익률이죠. 내부 수익률. 자, 이렇게 해서 특히 요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기 할인한다는 게 현재 가치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당연히 화폐 시장 가치를 고려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어림셈법에서는 승수법과 수익률법이 있어요. 승수를 어떻게 해석하라 그랬어요? 몇 년 걸리느냐? 투자된 금액을 회수하는데 몇 년 걸리느냐?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총소득 승수하면은 총소득으로 몇 년 걸리느냐? 순소득 승수하면은 순소득으로 몇 년 걸리느냐? 이렇게 해석하라 그랬죠. 자, 근데 총소득은 가능 총소득이 있을 수도 있고 유효 총소득이 있을 수도 있는데 문제에서 주는 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고요. 순영업소득까지는 무슨 투자액을 회수하는 거예요? 여기는 총투자액을 회수하는 거예요. 세전현금수지와 세후현금수지는 자기자본 또는 지분, 지분 투자액을 회수하는 겁니다. 이 짝을 맞춰야 돼요. 짝이 틀리면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거 짝을 맞지 않게 해서 틀리게 한 거 상당히 많아요. 일단 1차적으로 짝이 맞아야 돼요. 그 다음에 분모 분자를 신경 쓰는 거예요. 분모 분자는 나중이라고요. 우선은 짝을 맞춰야 되고 나중에 분모 분자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분모 분자를 바꿔서 틀린 지문을 만든 역사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28회 처음으로. 그만큼 분모 분자를 바꿔서 질문하는 거는 비중이 적다고요. 그 짝짓기 총투자액과 총소득 순소득이고요. 지분투자액과 세전현금수지, 세후현금수지입니다. 그게 이제 승수법이든 수익률법이든 짝짓기는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분모분자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승수법이고 하나는 수익률법이죠. 이게 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 세전현금수지 승수, 세후현금수지 승수죠. 그래서 소득의 종류대로 승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무슨 투자액을 비교해야 돼요? 총 투자액을 비교해야 되고요. 얘네들은 지분 투자액을 비교해야 되죠. 나중 되면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승수법이 위에 있고 수익률법이 아래 있죠. 이거는 투자액이 승수법이 분자로 간다는 얘기고요. 얘네들은 투자액이 분모로 가기 때문에요. 수익률법은 얘네들은 투자액이 어디로 간다고요? 분모로 가기 때문에 이제 승수는 투자액을 쓰면 위에 쓰게 돼 있고요. 수익률법은 투자액을 쓰면은 아래 쓰게 돼 있어요. 순서대로 예의 역수, 예의 역수, 예의 역수, 예의 역수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게 바로 이 중간에 있는 두 놈이라 그랬어요. 요 놈은 종합환원율이라는 거예요. 종합. 요거는 지분배당률이라는 거예요. 지분배당률. 지분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죠. 지분 투자액 나오는 거예요. 종합하죠. 종합환원율,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하는 거예요. 지분배당률 하면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현금 수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승수법, 승수 이렇게 승수법은 위에, 수익률법은 밑에 이 소리가 투자액이 승수법은 분자로 간다는 얘기고요. 투자액이 분모로 가는 것은 수익률법이에요. 그 중에 어느 두 놈. 그 다음에 비대부채예요. 비대부채. 비율 분석법이죠. 비율 분석법은 비대부채에서 대부 비율은 뭐라 그랬어요?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이렇게 기억을 해야 부채 비율을 구별할 때 어렵지 않아요.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나중에 지렛대 효과에서 써먹을 거예요. 사실은 부채 비율은 여기 투자 분석 기법에 뭐 써먹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1차적으로는 지렛대 효과에서 부채 비율, 내 거분의 남의 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부채 비율이에요. 대부 비율은 그냥 남의 거 비율이에요. 남의 게 60%다. 대부 비율이 60%라는 얘기예요. 그럼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니까 40분의 60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의 게 60이라는 얘기는 내 거는 40이라는 얘기니까 부채 비율은 내 거분의 남의 거. 나중에 더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대부 비율은 남의 거 비율이다. 그 다음에 부채 감당률이에요. 부채는 누가 감당한다?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고요. 순영업 소득이에요. 이게 앞으로 더 가야 돼요. 이게 1, 2월 가도 쉽지 않습니다. 3, 4월쯤 가면은 이제 옹알이가 조금 돼요. 아직은 옹알이도 될 단계가 아니고요. 3, 4월쯤 되면 이제 진도 나갈 때마다 옹알 그래요. 그러다 이제 5, 6월 달 되면 이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명하면은. 아무튼 부채는 순영업 소득이 감당한다 그랬죠. 요 부채 서비스액을 말하는 거죠. 이 부채 서비스액은 순영업 소득이 감당한다. 이 값은 클수록 좋다, 작을수록 좋다. 클수록 좋다. 뭐보다? 1보다 클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대부채 있죠. 대부채. 채무불이행률. 채무불이행률은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요? 그건 작을수록 좋죠. 1보다 작을수록 좋아요. 채무불이행률은 누구하고 짝짓기 하는 거예요? 유효총소득하고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의 합을 짝짓기를 하는 거죠. 맞나요? 이 두 개 합을 짝짓기를 하는 겁니다. 순영업소득은 뭐만 감당하면 돼요? 부채 서비스액만 감당하면 되지만 유효총소득은 영업경비와 부채 서비스액의 합을 감당할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여기까지가 투자론 끝난 겁니다. 다음에 이제 금융론에서는 저당 상환 방법 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 유동화 하고요. 자금 조달 방법의 리츠는 이제 개념을 말씀드렸어요. 자금 조달 방법의 리츠. 그 다음에 이제 기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업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당 상환 방법에서 고정금리, 변동금리가 있었고요.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이 있었어요. 고정금리, 변동금리는 고정금리에서는 대출기간 내내 금리가 고정되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이렇게 되면은 시장금리가 올라갈 때와 시장금리 내려갈 때, 시장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되죠. 근데 금리가 내려가 버리면은 수익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조기 상환을 해버린다 그랬죠. 만기전 변제를 해버리면은 금융기관이 손해를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금리 변동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대출자가 부담하는 방식이고요. 금리 변동 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이 뭐다? 이 변동금리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뭐가 더 유리하다? 변동금리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고정금리로 대출받기를 원하는 차입자가 있을 때에는 고정금리보다 변동금리보다 고정금리를 더 높게 적용한다 그랬죠. 자, 대체로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이게 더 유리하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랬죠. 어떤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 그랬어요? 채무 불이행 위험이 고정금리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대책이 나오고요. 이런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살붙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음에 이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은 사실은 원리금 균등 체감식, 체증식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 그랬어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 지불액이 어떤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은 원리금 지불액이 일정한 거죠. 근데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감소하는 거는 원금 균등이죠. 그러니까 이걸 체감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원리금 지불액이 점점 늘어나는 것은 체증식이거든요. 이건 말씀드리진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하면 되고요. 아무튼 이 두 개를 많이 더 비교를 하는데요. 함께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초기에 누가 더 많이 지불하는 거예요? 원금 균등 상환이 더 많이 지불하기 때문에 이자 말고 더 많이 은행에 갖다 주니까 원금을 더 많이 까버리죠. 원금을 더 많이 까버리면은 두 번째부터는
원금 균등 상환이 이자가 더 적게 되겠죠. 그러면은 대출 기간 내내 은행에 갖다 주는 원리금 합계가 더 적은 것은 원금 균등 상환이 되겠죠. 두 번째부터는 이제 더 적은 이자를 갖다 주고 원금 상환하게 되니까. 어차피 원금 상환은 똑같이 상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똑같은 1억을 대출 받았다면 똑같은 1억을 상환을 해야 되는데 이자의 크기가 원금 균등 상환이 더 적기 때문에 전체 원리금 지불액은 더 적게 됩니다. 원금 균등 상환이. 자, 그렇게 비교를 하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헷갈리지 않도록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는 헷갈려서 틀려요. 어려워서 틀리는 게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그 지불액 요걸 자꾸 헷갈리니까 틀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요. 다음에 이거 개념 말씀을 드렸죠. 저당 유동화. 유동화를 어떻게 번역하라 그랬어요? 현금화로 번역하라 그랬죠. 뭐를 현금화하는 거예요?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죠. 저당 채권. 여기 저당 채권을 집어넣으라 그랬죠. 저당 채권은 저당을 잡은 채권이라 그랬죠. 그냥 채권은 아무것도 잡지 않은 채권은 위험도가 높죠. 그냥 돈 빌려주면은 담보 잡은 것도 없이 빌려주면 위험하죠. 근데 저당 채권은 안전한 채권입니다, 사실은. 자, 저당 채권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은행이 갖고 있는 거죠, 저당 채권을. 그 은행이 저당 채권을 현금화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은행이 현금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행이 이런 채권을 갖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자놀이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채권을 팔아버린다는 얘기는 수익을 얻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갖고 있는 채권을 팔아서 현금 마련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다른 방법으로 현금을 마련하기가 곤란하니까 이 마지막 남은 수단으로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IMF 때는 이 채권을 사줄 누군가가 없었기 때문에 은행이 쓰러졌다 그랬죠. 이제는 누가 있다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어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이 저당 채권을 얘네가 사주면은 그러면 현금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행이 잘 쓰러지지 않도록 도입된 제도가 바로 이 저당 유동화 제도예요. 자, 이제 자꾸 반복해서 들으니까 조금 더 귀에 익나요? 이 단어를 딱 봤을 때 그 상황이 머릿속에 딱 떠오른다면 앞으로 더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저런 과정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다음에 이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라 그랬죠. 이 부동산 투자 회사는 뭐 때문에 도입됐다 그랬죠?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IMF 때 구조조정하는 회사도 뭐가 필요하다. 구조조정하는 회사도 돈이 필요하다 그랬죠. 은행이 돈 필요할 때 마련하는 방법 때문에 나온 게 저당 채권 유동화고요. 구조조정하는 회사가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 빌릴 수도 없고 주식 발행이나 채권 발행해서 자금 마련하기도 어렵고 남아있는 방법은 갖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마련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데 문제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부동산을 사줄 큰 손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은 돈을 갖고 있는 소액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목돈 만드는 거죠. 그 목돈 만든다는 게 바로 이 회사를 차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부동산을 살 때는 누구 이름으로? 부동산 투자 회사 이름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에서 사자마자 그 회사에다가 세를 넣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시사용어로 그 당시에 매후 환대차라고 그랬어요. 매후 환대차. 매매를 한 후에 그 자리에서 임대차를 계약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매매 계약서 한 장,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한 장 이렇게 해서 그 회사에서 바로 세를 놓으니까 임대료 수익이 들어오죠. 싸게 사서 임대료 수익 얻고 그래서 배당하고 나중에 회사가 다시 정상화되면 그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는 시세 차익도 좀 얻을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장점이 있는 거죠. 아무튼 이게 2001년도부터 시작돼서 지금 올해 17년째 이 제도가 시행이 됐는데 지금은 이제 다른 형태의 이제 그 부동산 투자 회사도 이제 좀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구조조정 목적이 위주였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의 숫자가 많이 줄었어요. 옛날에는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 회사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제는 한 4분의 1 정도로 줄고요. 다른 게 이제 조금 더 많이 생겼어요. 그 이제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회사법 내용을 점검을 해야 돼요. 이 부분에서는. 자, 아무튼 이런 이제 내용들, 요게 이제
개념, 구조, 효과.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을 거예요. 조금 전에 개념 들으셨잖아요. 개념만 알면은 여기까지는 일사천리예요.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증권이에요. 요거는 이제 뭐 3, 4월, 5, 6월 가야 거의 다 설명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나머지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금융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부동산 활동론에서 부동산 개발론, 관리론, 마케팅 뭐 이런 것도 했었죠. 그거는 뭐 복습 생략하고요. 일단 이 정도로 복습을 했습니다. 1시간에 걸쳐서 지나간 거 거의 다 이제 터치를 했고요.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이 남은 감정평가론 내용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좀 쉬겠습니다.